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에 아주 심하게 담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의원을 갔다 온다고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수명이 좀 짧다. 그래서 7년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시장같이 이 변동성 심한 장은 오히려 7년이 아니라 한 14년 더 수명이 짧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우조라님이 120살 빼기 14살은 106살 괜찮은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죠? 그리고 히든님이 차트의 정석부터 1년 이상 인턴한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만으로 순자산 상위 1%를 훌쩍 넘겼네요. 저는 이만 졸업합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 아주 좋습니다. 차트의 정석부터 들으셨으니까 꽤 참 열심히 하셨다, 그죠? 그리고 인턴까지 하셨으니까 거의 한 2년 이상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순자산 상위 1% 훌쩍 넘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졸업하셔도 됩니다. 시험 안 보고 그냥 졸업하셔도 됩니다. 하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정환 님이 아마 올해 새로운 주식시장 테마에 관한 닉네임이 만들어질 거다 했더니 브라보라고 적어주셨어요. 브라보. B는 바이오고 R은 로봇, A는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브, 자 자율주행, 그리고 V는 vehicle, 이 vehicle이 여러 가지 vehicle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브라보에서 O는 오픈 AI. 그래서 25년 주식 장세는 브라보라고. 이거 괜찮은데요. 브라보. 자, 그리고 김미아님이 대덕전자 배당 받으려고 15,000원대에 사놨다가 갑자기 급상승해서 종가에 얼른 내보냈다고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설빔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그 대덕전자처럼 이래 무거운 주식을 꾸준히 그래도 배당 보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인내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로 쓰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대리도 가끔씩 보면 아침에 하다가 저희 시장 뭐 하다가 저희 나라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죠? 우리나라죠. 나라를 그렇죠. 낮추지는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방송에 나와서, 그죠? 저희 나라, 저희 시장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우리 시장,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라기님이 주말에 강원도 홍천에 부부 모임 빙박하고 오셨네요.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보며 힐링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홍천, 그리고 양평보다는 좀 더 홍천이 더 깊게 그렇게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이 은하수가 보이나 보네요. 힐링하고 오셨네요. 제가량님은 또 주말에 무등산 산행으로 빡세게 걷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유, 좋겠습니다. 정상에 서면 땀 흘린 뒤에 상쾌함은 무엇하고 비교가 될까요? 정상에 서서 오늘도 해냈구나라는 행복감 만끽하며 인증샷 한 컷 남기고 하산을 하면서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합니다. 그 일정 중에는 채슬리 모닝 브리프 웜의 신박도 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라디오 들으면서 야자 하던 게 생각나요.
요즘 야자합니까? 요즘은 전부 학교 끝나면 학원 보내니까 야간 자습 하나 모르겠네요. 차니님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테슬라 250만 원어치만 맞춰서 수익 실현하고 지난주 CPI 발표 전에 다시 팔았던 거 그대로 사셨다고 합니다. 잘하셨네. 네, 바산님이 이너피스, 예, 쿵푸 팬더 맞다고 하네요. 딸아이들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 나갔다가 시간 보니 오후 2시 반이라서 엄마 빨리 들어가야 돼 하며 경보하니까 눈치 빠른 둘째가 엉클 타겟 만나러 가냐고 거기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후 2시 40분이 체슬리 모닝 브리프 오전 4시 40분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그게 오후 2시 40분이 우리 시간으로 7시 40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설 맞아서 지난주에 토요일날 새벽부터 축구하고 오후에 또 강의 2시간 넘게 하고 하도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날 오후에 좀 머리 깎으면서 이렇게 깜박깜박 졸면 그게 꿀맛이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커터만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파마했습니다. 하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감겨 주시는데 머리 감을 때마다 누군가가 내 머리를 이렇게 다 감겨주면 야 세상에 그것만큼 또 행복한 게 없습니다. 소소리님이 다 같이 한 주를 몸과 계좌 모두 건강하게 보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트럼프 식단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렇죠. 트럼프. 박기대님이 박세익 전무 형님 저보다 1년 형님 되시는데 이종환 선생님 댓글 다른 거 읽어주시니 기분이 새롭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감성적인 나이의 저에게는 친구처럼 또 삼촌처럼 감동을 주셨죠. 이종환 정유라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마지막으로 하차하시고 자제분들이 있는 미국에 가셔서 노후를 보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종환 선생님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시고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책임을 지셨던 정직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형님이 얘기하신 코로나 초창기에 제1기의 KTNG로 재작년 말에 얘기하신 엔터 ETF로 수익 났습니다. 전자는 추매 하다가 계속 빠져서 최근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됐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가게 되면 전문의 시간 되시면 잠깐이라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러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KB증권 랩 가입 어떻게 하냐고 또 댓글 남겨놓으셨는데요. 그 댓글에 댓글 다시 달아놓겠습니다. KB증권 앱 어플 까셔가지고요. 거기에서 랩 가입이라고 해서 랩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WRAP. 랩 가입 들어가 보시면 본사 운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채슬리 치시면 KB 본사 맞춤형 채슬리라고 되어 있고요. 최소 가입 금액 3천만 원이니까 우리 인턴 하시는 분들도 MP 변경을 매일같이 신기한 차트 분석할 때 제가 오늘 MP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다 일러드리잖아요. 근데 그 MP 변경이 실제로 저희가 매매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MP 변경을 하면서 실제 매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 MP 변경이 그냥 우리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주식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식 지금 비중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견 개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의견 개진을 장중에 서로 밖에서 막 토론 많이 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액션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없는데, 실제 액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요 자무 랩을 가입을 해 놓으시면, 랩은 내 계좌, 그 랩에 가입하시면 그게 내 계좌를 실제로 일임 운용하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요. 실제 매매가 될 때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슈퍼개미들이 이 자무사 랩이잖아요. 자무사 랩 이렇게 3천만 원, 5천만 원 쭉 깔아놓고 이 자무사별로 뭘 사고 파는지 보고, 그 사고 파는 거 보고 실력 있는 자무사, 실력 없는 자무사, 그렇게 이제 나중에 걸러가지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랩을 개설을 해놨는데, 그렇게 슈퍼개미들이 이 컨닝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뭐 조금만 사면 그 슈퍼개미들이 딱 보고 뭐 자기 본 계좌로 막 사면서 가격 올려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약간은 불편하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매매가 되는지를 보시려면 랩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기사 빨리 보겠습니다. 이 고개를 못 돌려가지고요. 고개를 못 돌리려면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를 잘 아는 친구는 또 담이 걸렸냐고 하면서, 그러면 주식시장 또 조정 좀 받으려나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기사, K방산의 상징 K9 자주포 공산권 국가의 첫 수출 인바. 베트남이군요. 베트남의 20문 3억 달러 규모, 정부 간 거래로 1분기 중에 계약. 글로벌 지금 베스트셀러이자 K방산의 상징적 무기인 이 K9 자주포가 공산권 국가 최초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와 베트남은 K9 자주포를 거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서 최종 조율 단계에 이르렀고, K9 자주포의 20문을 3억 달러면 4,300억 원에 수출하는 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수출은 정부 간 거래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번 분기 안에 거래 조건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매국 정부 수요와 우리 정부 요구가 대부분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요.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지만 같은 공산권 국가인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중국과 1979년 국경 지역에서 전쟁을 벌인 역사가 있고, 최근 수년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북부 지역 중국 접경지대에 K9 자주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베트남 수도인 이 하노이는 중국 국경으로부터 100km 남짓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 100km밖에 안 되네요. 되게 가깝다, 그죠? 이 정도면. 베트남이 K9 자주포 구매 합의에 이른 것은 그동안 우리 방위산업 수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산권 국가 가운데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베트남이 전통적으로 무기를 수입해 왔던 러시아 대신에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의미도 적지 않아 보이고요. 그동안에 러시아산을 많이 썼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후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무역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무기 수출도 금지됐고,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설 지상 무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던 베트남은 자국과 유사하게 중국과 대치 중인 인도가 K9을 200대나 수입한 것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지가 산악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가 카슈미르 고원에서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것을 중요하게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판반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은 2023년 2월 한국을 방문해서 K9 자주포 운영 부대를 시찰하고 제작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11번째 K9 유저 클럽 국가가 되군요. 하하하. 그러게 이 베트남이 어떤 무기를 수입해 왔는지 몰랐는데, 러시아산 쓰다가 러시아 거 막혔고, 근데 중국 학교는 이렇게 이 과거에 안 좋은 약간 뭐 적대 국가죠. 베트남 입장에서도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중국일 겁니다. 미국보다도. 뭐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 삼국지에서도 보면 저 밑에 무슨 지역에 원정을 간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밑에 주석에 그 지역이 지금 베트남 지역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과거 역사적으로도 보면 중국이 계속 베트남을 여러 번 침공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도 중국 무기는 쓸 수 없고, 그렇다고 러시아 거는 이제 제재 대상이고, 거기에 옆에 인도 같은 데서도 지금 K9을 쓴다고 하니까, 이게 무기가 통일돼 있어야 혹시라도 하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옆에 인도 같은 데서, 이번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막 장갑차랑 탱크 보내주듯이 옆 나라에서도 쓰고 있는 걸 써야 뭐 지원을 받았을 때 사용을 하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우리나라 방산이 이런 또 확장성이 있었네요. 좋은 뉴스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젠 당근으로 알바 구하고 집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10주년 이용자가 4천만 명 돌파요? 저희 집 빼고 다 쓰는 거 같네. 중고 생활용품 거래 넘어 동네 일자리, 부동산 매물, 중고차 미용실 예약까지 신규 서비스 전방에 확장되어 있는데, 당근 누적 가입자입니다. 2015년도에 10만 명이었다가 21년도에 2천만 명 됐고요. 25년도에 4,200만 명. 야,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퇴근 이후나 주말에 당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요? 동네에서 가구 운반, 이삿짐 옮기기, 방 청소 등을 해달라는 구인 글이 뜨며 지원해서 시간을 맞추고 처리해주는 시기다. A씨는 일주일에 평균 한두 건씩 일해주면서 매달 20만 원 이상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오, 그래요? 저도 당근에다가 주식 아르바이트 이런 거 좀 한번 해볼까요? 20대 취업준비생 B씨는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려면 월세를 5만 원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한푼이 공했던 그는 당근 앱을 활용해서 다른 원룸을 물색하다가 기존과 같은 월세에 평수를 넓힌 원룸을 찾아서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B씨는 당근 직거래로 복비를 아끼고 집도 더 좋은 곳을 찾았다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출시 10주년을 맞았는데, 혹시 당근이세요라며 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중고 직거래를 하던 풍경은 당근의 일부분이 된 지 오래고, 누적 가입자 4,200만 명을 보유한 당근은 올해 온 국민이 쓰는 만능 앱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10주년을 맞은 당근은 올해 단순 생활 중고용품 거래를 넘어서 전방위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부동산, 중고차 등 고가자산, 소모품 거래뿐만 아니라 구인, 구직, 서비스, 지역 모임, 공공기관 정책 소식 알림이, 동네 지도 서비스, 금융거래, 당근페이, 미용실 예약 등 10개 이상 서비스를 아우르고 이른바 당근 2.0 시대가 본격화한 것이다.
특히 당근 알바는 사용자에게서 700m 이내 거리에 있는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알려줘서 지역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함께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자영업자부터 집 옮기기, 벌레 잡기, 반려동물 산책, 명절 전 부치기, 산타 알바 등 일손이 필요한 이웃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시기라고 합니다. 당근 관계자는 구인 공고를 올려서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완료한 사람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주일 이내에 채용을 확정한다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고 정규 일자리까지 이어주기 때문에 당근 알바 구인 공고 지원 횟수가 작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해서 1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근 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와 중고차 거래도 크게 늘고 있고요. 2022년 7천 건 정도였던 당근 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가 지난해에는 3만 4,400건으로 4배 이상 늘었네요. 연말까지 집계를 더하면 5만 건을 넘길 전망이고요. 중고차는 하루에 2,000대 이상이 당근 앱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하루에 2,000대 이상이요? 올 상반기에는 미용실 예약 기능에 이어서 지역 병의원 예약 서비스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당근은 이제 해외 시장도 넘보고 있는데 2019년 영국에 처음 진출한 이래 당근 앱을 쓰는 해외 국가가 지금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4개국 1,400개 지역에 달하고요. 국내에서는 당근으로 불리지만 해외에서는 캐럿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고 이달 190만 명을 넘기면서 2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 11월부터 일본의 요코하마시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고 올해 일본 가입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근이 해외로 활로를 넓히는 것은 국내 누적 가입자가 이미 인구수의 80%를 넘어섰기 때문이고요. 2015년에 10만 명이었는데 19년에 1000만 명 넘기더니 지금 4,200만 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 역시 2019년에는 400만 명 정도였으나 이달 기준 2천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창사 8년 만에 23년에 1276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연간 첫 흑자 173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이익 규모도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게 당근이 상장을 하면 꽤 시총이 크겠네요. 보니까. 네, 4천만 명이 가입한 플랫폼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확장성이 있고 또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까지 저렇게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다가 상장을 하면 시총이 꽤 크겠는데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울고 웃는 코인 시장 비트코인 11만 불 근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멜라니아 밈코인 등 연일 출렁인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럼프 취임을 맞아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됐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20일 새벽 영부인 멜라니아가 밈코인을 발행한 여파로 5%가량 급락을 했고요. 하지만 취임식이 예정된 이날 오후가 되자 1시간 만에 8.3% 급등하면서 다시 10만 9,500달러 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다만 한편으로는 취임 직전 밈코인 발행 행보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을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봤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비트코인은 바이낸스에서 이날 19,000달러를 넘어섰고요. 비트코인이 10만 9,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해온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취임 시기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날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탈중앙금융 업체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4,8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고요. 트럼프 일가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었군요.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지난 17일 자신의 밈코인인 오피셜 트럼프를 출시하고 이어 19일에는 멜라니아의 밈코인 멜라니아 밈을 출시한 행보에 대해 실망도 나온다. 그러니까요. 뭐 가상자산을 뭐 전략적으로 뭐 하겠다 뭐 이런 게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런 거 만들어서 팔려고 그랬나 하는 저도 실망인데요. 실제 트럼프가 공식 밈코인을 출시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까지 트럼프와 멜라니아의 밈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48조 원어치 증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코인이 출시됐던 17일만 해도 시장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지속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고 대통령으로서의 가치는 상징성도 큰데 시장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가벼운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멜라니아 밈코인이 출시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요. 멜라니아 공식 밈코인은 20일 오후 2시 반에 시가총액 18억 달러, 약 2조 6천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은 유통량을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하는데 멜라니아 밈코인은 현재 1억 6천만 개만 유통 중이고요. 멜라니아 밈코인은 13개월 내에 10억 개의 코인이 모두 유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시총은 111억 달러, 16조 원에 달하고 현재 대부분의 물량을 멜라니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가족의 이름을 건 밈코인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오피셜 트럼프가 지금보다 9배 더 올라 개당 560달러에 도달한다며 세계 최고 갑부인 일론 머스크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4,470억 달러보다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 캠페인 리걸 센터의 이사 아다브 노티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밈코인 발행으로 대규모 인원을 블록체인 세계로 불러들였다는 평가도 받는데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문샷은 트위터를 통해서 4천만 개 이상의 신규 가상자산 지갑이 트럼프 밈코인 출시 이후 새롭게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발라지 스리바산 전 코인베이스 CTO는 밈코인은 제로성 복권이다. 초기 급등 이후에는 결국 폭락하고 마지막 매수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와이프 이름으로 밈코인 이런 거 발행하고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K군함 방산주 상승 초입.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 부문장이시네요. 미국이 한국에 아쉬운 건 반도체가 아니라 군함이다. 네, 최영진 부문장은 미국이 중국보다 전투함 숫자가 부족한데 미국은 조선업이 붕괴된 상황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싶기에 한국의 조선업이 필수라고 했고요. 방위산업주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방산주는 이제 시작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단기성 상승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가 상승력으로 꼽은 건 제한적인 방산 공급망인데 옛 소련 붕괴 이후 30년간
평화로운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과 유럽은 방위산업이 통폐합돼서 유럽에 무기를 공급할 밸류 체인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했고요.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 같은 흐름이 좀 빨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트럼프는 유럽의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2~3배로 늘어날 것이고 그는 특히 플러스 K방산과 플러스 한화그룹주 상장지수 ETF를 추천했습니다. 두 상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을 20%씩 담고 있는 ETF군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기업 포트폴리오가 육해공 방산을 모두 갖고 있다면서 올해 미 육군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뭐 한 2달 전에 제가 모닝 브리프 때 아예 ETF 3개 딱 찍어서 얘기해 드린 게 있었잖아요. 저는 뭐 얘기하고 나서 지나가서 까먹었는데 네, 방산, 조선, 엔터 네, 그때 그 3개 뭐 얘기해서 그거 들어가 그거 다 뭐 25%씩 수익 내서 감사하다라는 또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이번에 만약 BOJ 금리 인상 전후로 또 2월달이 미국 시장이 약간 슬로우한 달이라서 뭐 조정이 있을 때는 여전히 한번 사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네, 그런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미래에셋 새 ETF 연 배당률 12% 목표. 얼마 전에 ETF 강의를 또 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새롭게 막 이렇게 나오는 ETF 있잖아요. 잘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연 배당률 12%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ETF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을 출시하고요. 옛날에는 요 옆에다가 12%, 15%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마치 12, 15%를 매년 주는 걸로 오해가 돼서 이제는 그런 이름으로 출시가 안 될 겁니다. 이 펀드는 미국 우량 배당주를 편입한 이 슈왑 US 디비던드 에퀴티 요 유명한 SCHD 와 이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는 월배당 커버드 콜 ETF입니다. 종목은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고 그 대신 데일리 옵션 전략을 통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10% 이하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네. 이 옵션 매도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비중을 10% 이하로 줄여놨고요. 이경준 운영본부장은 새로 출시될 펀드는 2022년 상장된 이후에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 ETF의 최종판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설명이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네, 커버드콜이 이 주식을 사면 이렇게 선형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주식을 사면 그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면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을 매도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콜. 그러면 주식 없이 콜을 매도를 하면 콜을 매수한 사람은 주가가 급등하면 이익을 보잖아요. 그런데 콜을 매도한 사람은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을 크게 보게 됩니다. 복권을 팔았는데 복권이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크게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콜 매도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굉장히 불리한데 주가가 찔끔 상승하거나 주가가 빠지면 그 복권이 꽝이 되잖아요. 꽝이 됐기 때문에 복권을 10,000원어치 팔았으면 그 10,000원이 다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을 갖다가 100만 원어치 팔았다.
그럼 100만 원이 꽝이 되면 다 내 돈이 되는데, 그런데 그 복권을 팔았다가 복권이 다 당첨이 돼 버렸어요. 500만 원 당첨이 돼 버리면 100만 원 벌려고 100만 원어치 콜옵션을 팔았다가 500만 원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당,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 슈어드, 그걸 매수를 잡아놓고, 일단 롱 포지션 잡아놓고,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이 주식 사놓고 10%라고 했잖아요. 100만 원어치의 콜옵션만 매도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이게 수량이 똑같이 1000만 원어치 했을 때 1000만 원어치 콜옵션을 매도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10% 미만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약간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10%만큼만. 요런 모양이고. 그래서 주가가 빠지거나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요 10% 콜옵션에서 계속 꽝이 되면서 그 옵션을 매도한 입장에서는 다 그게 수익이 되죠. 수익. 그래서 왔다 갔다.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2년 전에도 2,500이었고 지금도 2,500. 왔다 갔다 하면 콜옵션, 풋옵션 다 꽝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버 더 콜로, 코스피에 대해서 커버 더 콜을 했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는 플랫인데 그만큼 콜옵션 복권을 매도한 것만큼 수익이 쌓이겠죠. 옵션을 매도한 것만큼. 그만큼의 수익이 나면서 왔다 갔다만 했는데 어떻게 이 커버 더 콜은 그래도 이익이 났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문하는 ETF, 그 퇴직연금 ETF에도 작년 11월인가에 제가 나스닥 커버 더 콜로 바꿔놨거든요. 나스닥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좀 왔다 갔다 하겠더라고요. 별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나스닥 커버 더 콜을 해놨더니 11% 수익 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콜옵션에서 이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 더 콜은 주가가 많이 빠질 거다 생각하면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청산해버리는 게 낫고, 시장이 완만하게 뭐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S&P 500 연평균 3%밖에 못 올라갈 거다. 이럴 때는 되게 좋은 전략이 됩니다. S&P 500 스파이 추정하는 ETF 사는 것보다 스파이에다가 커버 더 콜 씌운 거. 그거 투자하면 이제 플러스 좀 초과 수익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노영우의 스톡 PC, 트럼프 앞에서 유독 작아 보이는 한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죠? 마가 앞 한국 정치 리더십 상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치솟아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높아 회생시킬 골든타임은 상반기까지, 늦어지면 트럼프 한국 패싱 본격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고 있네요. 자료가 베이커, 블룸 앤 데이비스. 트럼프가 취임했고, 그의 취임은 사실상 각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선전포고이고, 취임 전부터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는 동맹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응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이제 실행에 옮긴다.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와 통화를 했고,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데, 멕시코와 EU는 트럼프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 됐고, 구속을 결정한 법원은 폭력 시대에 깨지고 부서졌다. 정치권은 죽기 살기로 서로를 공격하며 싸우고 사실상의 내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상황일까? 해외에서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스캇 베이커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이 언론 데이터를 기초로 만든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그것이군요.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12월 불확실성 지수는 365로 1997년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이번 12월에.
불확실성이 더 높았던 또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였던 2016년 11월, 그때 12월 9일 아니었나요? 그쵸. 탄핵 막 시위가 많이 있었고, 16년 12월 9일 날, 그죠? 탄핵 소추가 발의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였던 2019년 8월, 이때 538까지 갔었군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지금보다는 지수가 낮았다고 하네요. 한국의 불확실성은 미국이 215, 일본이 129는 물론 브라질이 305, 인도가 136, 호주가 224인데 이보다 훨씬 높네요. 한국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과거 기록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은 민간의 몫이지만 위기 관리는 정부의 몫이고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특히 경제정책 비중이 높다. 정책의 실행 능력은 정치 리더십의 함수다. 정치 리더십이 붕괴되면 경제정책은 마비되고 이로 인해서 대내 경제 환경이 갈수록 꼬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밖에서 보면 한국을 보는 불안감은 환율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97년 이후 28년간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은 날은 116일에 불과한데요. 1997년 외환위기 때 66일, 한 두 달이었다 그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30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했을 때.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20일이다. 세 경우 외에 1,450원을 넘은 적이 없었고요. 환율 수준만 보면 사실상 위기 국면이다. 4,2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는 다소 심리적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위기를 막는 방파제는 아니다. 큰 항아리든 작은 항아리든 깨지면 물이 새는 것은 똑같다. 국가 신용 등급도 믿을 것이 못 된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무디스가 우리 신용 등급을 최고 수준에서 정크본드 수준까지 떨어뜨리는데 2달도 안 걸렸다. 위기 징후에 신용평가사들이 보완해동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눈을 돌려 내부를 보면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소비와 투자는 얼어붙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태계는 붕괴 직전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재정에서 돈을 풀 수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올해 상반기까지다. 이때까지 정치 리더십을 구축하고 경제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상반기가 지나면 트럼프의 한국 패싱 현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냉혹한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동네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경제의 내상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불능의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수많은 악재를 우리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트럼프 취임에 맞춰 들여다본 우리 경제가 유독 왜소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다 뭐 팩트이긴 한데, 자, 요 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서 IMF 외환위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글로벌 금융위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한일 경제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한일 경제전쟁 요때 2019년 8월이 우리나라 지수 뭐 바닥이었었고, 그죠? 요때도 요때가 거의 바닥이고 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율 나왔잖아요, 환율. 이 환율 얘기도 좋네요. 이 1,450원을 넘은 날이 총 116일에 불과한데, 뭐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1,450원에서 여기서 뭐 1,500을 가냐, 1,600을 가냐, 뭐 그거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할 게 아니라 1,450원 넘었을 때 주식 사면 항상 먹는다는 거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네, 오래.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아주 크게 수익이 늘 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위기지수, 새로운 거 하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고 또 새로운 거 하나 알았는데,
예, 이런 지수가 피크아웃 했을 때 약간 뭐 빅스 인덱스 같다 그죠? 예, 이럴 때가 항상 주식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